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분위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살게 될 곳은 서울 구치소 약 3평 규모의 독거실인데 여기에 이제 뭐 TV도 있고 거울도 있고 접이식 밥상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변기도 있지만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감이 됐기 때문에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헌재에 출석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경우도 사라지게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검에 나오든 법원에 나오든 제일 궁금한 건 어떤 헤어스타일로 나올까 이거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헤어스타일이야 뭐 옛날에 윤석열 그 과거에 뭐 수사팀장하고 이럴 때 네. 그냥 머리 이렇게 플럭플럭하고 다녔던 붙어 있잖아요. 그냥 약간 좀 미역같이 좀 생기던 옛날에 그 착한 모습 때 윤석열로. 약간 뭐 네. 순박하다고 해야 돼. 그때의 모습은 그리고 이제 뭐 정치하면서부터 이제 헤어 드라이도 하다 보니까 머리를 세우고 다니는 건데 사실 이제 구치소 들어가면 뭐 당연히 모든 게 불편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건데 저는 윤석열 씨가 안에서 저는 뭐 반성하거나 참회하고 개가천선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그동안에 본인이 그래도 그 내란이라는 거를 기획하고 실행을 할 때 이게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위험천만한 그 불장난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은 이 나라는 망하는 거고 성공을 못했더라도 정말 군인이 누구 한 명이라도 총이라도 공포탄이라도 하나 쐈더라면은 정말 유혈 사태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대한 대가를 이제는 조용히 좀 잘 네. 치러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헤어스타일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엉덩이 탐정. 원래 그 옛날에 옛날에 엉덩이 네. 탐정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미역같이. 그때로 그렇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또 윤석열이 수감되면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서울구치소의 식단이라는 것은 혼거실이든 독거실이든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메뉴가 지급이 되는데 오늘 점심 메뉴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배추김치 이렇게 나왔고 곧 먹을 저녁은 콩나물국, 고추장 불고기, 고추쌈장, 배추김치라는데 이런 식단에 대해서도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아니 뭐 그걸 근데 먹는 거는 좀 진심이어가지고 제 기분 나쁘죠. 왜냐면 메뉴를 자기가 늘 골라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는 대로 네. 먹어야 되고 뭐 양도 많이 안 줄 테니까. 근데 뭐 건강은 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식사안이 근데 솔직히 조절이 메뉴 되면. 듣는데 내가 먹는 것보다 나은데. 아니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훨씬 나아요. 윤석열은 또 야 김치찌개는 없냐? 뭐 이런 말이 어딨어. 계란말이는 야 일로 갖고 와봐. 내가 붙일게. 김 하나만 줘라 막 이럴 수도 있어. 일단 근데 출석할 때는 이제 수영복 입고 출석하나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인권 보장 때문에 미결수기 네. 때문에 아. 안에서는 이제 수영복을 입지만은 나올 때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 지금 들어갈 때 입었던 맞아요, 네. 정장 아. 그걸 입고 나갈 수는 있기 때문에 아마 첫 재판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좀 아마 언론의 카메라 정도는 그 호송차에서 내릴 때 할 것 같은데 관건은 당연히 이제 저는 정장 입고 나온다고 보고요. 네. 이제 수갑을 채울 텐데 이걸 이제 수건으로 좀 감아서 좀 인권 보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옆에 이제 교도관들이 붙어서 또 이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을 뭐 멀지 않게 이제 보게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미결수와 기결수로 나뉩니다. 어. 미결수라는 거는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좋다.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법원까지 안 간 거지 확정이 안 된 무죄 건데 추정 원칙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카키색 수의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기결수. 형이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몇 년을 받았다. 기결수가 확정이 되면은 푸른색 수의를 입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윤석열은 당연히 카키색 수의를 처음에 입겠죠. 네. 그런데 사형을 언도받게 되면은 사형은 사형수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면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카키색 수의를 입습니다. 맞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형을 제외한 다른 죄 같은 경우에 집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푸른색 수의를 입지만 공교롭게도 이 내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또. 중하게 사형으로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집행이 안 되면 지금 입었던 카키색 수의를 계속 입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맞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네. 뭐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장 입고 나오니까 우리가 뭐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안에서는 뭐 수의도 입어야 되고 또 들어갈 때는 머그샷도 찍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제 뭐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또 입에 안 맞고 또 덥고 하니까 그리고 가면은 또 TV도 사실은 공중파 채널 몇 개만 나오고 또 볼 수 있는 시간도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평생 살 곳이긴 한데 얼마나 이제 본인도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구속이 내란 수사의 사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간의 정의 구현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될 텐데 일단 봤더니 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불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에게 사직서를 받은 쉽게 얘기해 전임 국정원장인
조태용 전 원장이 혐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태용이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차장이 뭐 이제 이 명단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확하게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명단을 봤는데 이거 네. 미친 거 아니 뭐라고 몇 등이 뭐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 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홍장원이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를 냈는데 그거를 이제 국정원장은 받아들이 수용을 안 하고 이거는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고 해서 아예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조태용 맞지? 조태용 맞습니다. 용. 조태열이 외교부, 그러니까 조태용이 맨날- 국정원. 맨날 헷갈려. 네. 조태용 원장 거기 또 어. 외교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태용 원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사실상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본인이 그 초반에는 확실히 윤석열 편에서 이거를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지금 홍장원하고 그리고 원래 조태용하고 사이가 안 좋아. 한 명은 군인이고 한 명은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계엄과 상관없이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아는 대로 진술을 했을 것이고 네. 그것만으로도 조태용을 불러서 조사를 할 그런 이제 근거들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아니, 왜냐면은 계엄 이튿날에 그 홍장원 전 차장이 그 조태용 원장이 건의를 한 거를 이제 조태용 원장이 문제를 삼은 건데 뭐냐면은 계엄이 발생했으니까 또 야당을 겨냥했으니까 이재명 당시에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초당적 단합을 좀 촉구할 걸 건의했더니 이걸 두고 네가 민주당하고 붙어 먹었구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구나 이러면서 사직을 강요했다는 취지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 조태용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윤석열 정권의 거의 숨은 황태자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하다가 윤석열 정권 바뀌고 나서 처음에 간 게 주미대사입니다. 주미대사를 갔다가 국가안보실장을 또 해요. 그러다가 국정원장으로 가가지고 그땐 또 김건희랑 뭐 비하폰 얘기 이런 게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뭐 꿀 빨 것 다 빠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홍장원 차장한테 뭐 정파성을 가지고 문제 삼고 할 군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자기 자체가 국민의힘 출신이고 의원을 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상당 부분 저는 이 내란과는 깊숙이 관여됐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국무위원들한테 쪽지로 다 그 뭐 8페이지 최상목 받아보고 뭐 한덕수 그 문서 나눠주고 했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국정원장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은밀한 부분들을 많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인볼브가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란 특검 들어가고 하면요. 조태용 원장은 거의 뭐 구속의 선순위급이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전 그렇게 왜냐면 봅니다.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도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희구 전 맞아요. 부실장이 네. 전화를 받고 직접 가서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죠. 이분이? 예, 국무위원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참석을 하게 된 것인지 경위에 대해서도 밝힐 부분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잘 얘기해줬지만은 김건희랑 연락한 부분들도 기아폰으로. 과연 김건희랑 국정원장이 왜 이렇게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세상 어느 나라에 정보기관 수장하고 대통령 영부인 그냥 사인이에요. 그냥 지휘가 남편이 그냥 대통령일 뿐인데 어떻게 영부인이라는 사람한테 비화폰을 주며 또 그걸 가지고 정보기관의 수장하고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내란을 일으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게 12월 3일이 계엄이었고 12월 2일 저녁에 김건희가 연락을 했는데 오. 연락을 못 받아서 그 다음날 본인이 연락했다는 거죠. 맞아요. 조태용하고. 조태용이. 네. 그런 식의 주장을 편 것인데 어쨌든 간에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도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야 김건희 씨 의혹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많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집사 게이트라는 게 터졌는데 정말로 이게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난 내용은 사실은 앞에 딴에 거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네. 김모 씨라고 보통 처음에 나왔는데 예성. 예성이라고 이름은 다 나왔어요. 이름은 다 나왔는데 근데 제가 몰랐던 거는 184억 원 유치한 건 이게 김혜성에 대해서 좀만 설명을 드리면은 2010년도에 김건희랑 같이 서울대 경영대학원에 같이 하고 77년생이니까 김건희는 72년생이고 이제 김건희가 언니죠. 누나죠. 누나. 네. 근데 이 신한저축은행 이쪽 금융 쪽에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2013년에 장모 최은순 씨가 이제 도촌동 땅, 성남 분당 쪽에 있는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 현금이 있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잔고가 내가 얼마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잔고 증명 위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김혜성 씨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성 씨가 했으니까
이거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범죄자고 실제 집행유예까지 받았어요. 이거 잔고 증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쪽에 계열사에 임원으로 가요. 이 김혜성이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근데 2013년이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쭉 흘러가는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이 2013년이면은 사실은 그때는 좌천됐을 때예요. 그렇네. 예. 국정원 이제 댓글 수사 이렇게 항명해서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찐으로 김건희와 오래전부터 알았던 관계라는 거고 이게 이런 사람이 또 한 명이 이종호예요. 그러니까 이종호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블랙펄 인베스트로 주가 조작률을 이제 주가 조작 집사가 이제 이종호라면은 이쪽은 다른 쪽에 이를테면 뭐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던 집사가 이제 김혜성인 네.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보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간 것도 뭐겠어. 이거 아마도 비디오다. 아마도 비디오인 네. 거지. 그에다가 핵심은 지금 이 김모 씨가 설립한 무슨 회사?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뭔데? 그렇다던데. IMS인데 여기에 네. 카카오, 뭐 효성 이런 데가 투자. 다 184억 원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현금을 또 엑시트를 했는데 42억 원은 이 사람 김혜성이가 들고 나갔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뒷배가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훈을 한 거지. 이 사람의 또 김건희가. 행위 양태가 이상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탄핵 국면이 있었고 윤석열이 쫓겨나는 상황이 됐는데 올해 4월에 출국을 해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여권을 무효화해서 이놈을 데려오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터폴 통해서라도 당연히 범죄인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김혜성 씨 같은 경우는 4월에 지금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황상 본인이 저지른 이 일들 다 밝혀지겠죠. 그리고 김혜성 씨는 다 알겠죠. 본인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중죄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아마 도피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냥 김건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죄 비즈니스, 범죄 패밀리의 수장 아닙니까? 범죄 패밀리? 네. 근데 범죄 패밀리가 특검도 해가지고 박영수 특검에 뜨고 검찰총장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그렇지. 사실 공적 권한을 갖다가 이 범죄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벌려놨기 때문에 이거 지금 수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검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걸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시간으로 하는 게 정말 벅찰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남은 수사들이 있다면은 전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좀 계속 수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꾸준히. 들어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의 범죄 비즈니스에 한해서는 이 부분은. 근데 지금 조작도 심각한 게 아까 김혜성 씨 옛날에 잔고 증명을 조작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돈 없으면 그냥 없이 살고 못 빌리고 그러지. 누가 348억 있어요. 이거 잔고 증명을 조작을 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속이고 이거 가능합니까? 근데 그걸 했어요. 진짜, 그게 예.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것도 난 좀 신기하네. 그다음에 어마무시한 일을 벌였는데. 뭐 검찰 라인 동원했지. 그 다음에 검찰 주가 조작. 조작이 또 나와요. 주가도 막 조작해 김건희가 주가도. 그 다음에 여론 조작. 여론도 또 조작. 그 다음에 또 학력 경력 논문도 조작을 해. 그렇죠. 벌써 4조작까지 나왔네 지금. 사조작 예. 나가다가 또 나옵니다. 노선도 조작해. 아, 도로 노선도 조작해. 5조작이죠 지금. 그리고 예. 증거도 조작해. 6조작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예.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그거 생략합니다. 아, 예, 그건 뭔지. 상상에 맡길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욕하지만, 아, 예, 예. 욕하지만 이름 개명인데 이거 개명이죠. 조작은 아닌데 예, 예. 이름도 바꿨어.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진짜 조작으로 조작 이 범죄 시리즈물을 패밀리가 냈구나. 네. 합법적인 권한까지 취득을 한 과정도 정말 좀 의아하지만 어쨌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건 맞잖아요. 돼서 야, 이 정말 뭐 삼부 토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줄줄이 고구마로 좀 나오는 이 비리 천국들이 거의 이거는 김건희에 다 손을 안 거친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윤석열 구속은 말 그대로 그냥 형식상 대통령 가둬놓은 거고 그 위에 실질상 대통령, 실제 위에 상선, 바지 위에 실제. 그 실제 예. 실세 여길 지금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삼특검은 김건희를 향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을 의심받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니까 최혜병 특검이 자택에 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김건희의 일가의 이권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한 개 특검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다 특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내란 같은 경우에도 조태용과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쫓아가다 보면은 3대 특검이 모두 김건희를 조사해야 되는 희귀한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깔때기 같은 거예요. 김건희 깔때기. 모든 거는 다 깔때기로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소환은 이제 초입기에 들어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로 저는 중요한 게 신인규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의혹을 다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의 특권 의식의 어떤 하나의 정점에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도 있고 뭐고 있지만은 가장 최악에는 수사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미 2013년 뭐 12년 이때부터도 주가 조작도 하고 이때면 잔고 증면도 하고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검사였어. 검사. 그것도 막 잘 나가던 검사도 아니었어. 맞아. 좌천당할 가능성도 있고 뭐 여주지청장하고 뭐 이 정도였는데도 이건 너무 대담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주 특이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검사들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없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를 시범 케이스를 보여줘야 되니까 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검사를 등에 업고 못해 먹게. 네. 이거는 정말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정의가 구현된 것이 그 해병대 관련된 수사 단장으로 근무를 했던 박정훈 대령이 드디어 공소 취하에 이어서 수사단장 직에도 다시 복귀를 2년 만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박정훈 대령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물론 더 앞선에서는 우리 최혜병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충성했던 그 수사단장 공직자를 권력 잡은 윤석열이가 그냥 갖다가 보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보복이죠. 올바르게 수사하는 사람을 훈장을 줘야 되는데 영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수사 외압과 그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건데 저는 박정훈 대령에게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다 빚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 서슬퍼럴 때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그 사건에서 윤석열이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박정훈 대령이 이제 수사단장직에 복귀는 했다고 하는데 그건 원상 복귀고요. 그건 그분이 당한 고통이나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될 수가 없고 맞아요. 앞으로도 저는 참 군인의 표상으로 맞아요. 대한민국 군을 위해서 더 큰 역할과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진 빚을 좀 갚을 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